자, 미국이 어제 금리를 올렸습니다. 0.75에서 1. 한국의 1.25하고는 0.25 차입니다.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한계 대출 선상에 있는 200만 명이 터져버릴 것 같고, 자영업자 대출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동결하자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미국이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니 한국에서 돈을 빼서 자본이 급속하게 미국으로 이탈할 것 같고, 그런데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대선 시기에 금리를 올려서 공연히 찍히기보다 올리지 않기로 대선까지는 입장을 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분기에나 논의를 할 건데요. 지금 주택대출금리가 지금까지는 일부만 5%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가 5%대로 가는 것이 시간 문제다 라는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미국이 3%까지 올해 내년 올릴 것이다. 자, 올해 한 1.5까지 올리고 내년에 한 3번 올리고 하면 내후년 초쯤에는 3% 이상 올라갈 거다. 그러면 한국의 금리는 도대체 얼마가 될 거냐? 7%대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가 1% 오르면 이자 부담이 9조가 늘어나는데 과연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자, 그래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대출 금리가 1344조 중에서 200만 가구 이상에게 당장 폭탄처럼 다가올 거다. 특히 이 200만 한 개 가구와 1인 자영업자 혼자서 은행에 대출 받아서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올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미국의 이런 상황에도 올라가고 환율 변동도 크게 심하지 않고 있다. 환율이 오히려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환율이 상승을 좀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환율이 더 떨어지는 부분은 이상 신호다. 또 코스피가 하락인 부분은 금리 인상이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어제 어떤 분이 그랬더만요. 황장수 너 해석이 맞는 게 뭐 있냐? 아는 척 하지 마라.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도 강의했고 또 이 재테크도 강의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좀 없어서 그렇죠. 경제학 책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한국의 환율이나 한국의 주식시장 시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을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자, 지금 비상신호가 울렸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올해 4번이 아니라 3번 올리고 가지고 일희일비 할 거 없습니다. 어쨌거나 비상신호고 이제 미국의 이자가 3%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요. 이런 이자는 일상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 경제가 전부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또 종이 조각을 찍어내서 돈으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스갯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제 이걸 지금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이 시중에 풀려있는 돈들이 또 사고를 치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에 반대가 되는 돈을 거두어 들이는 작업이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시작이 되었고, 미국이 앞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들, 지난번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부가 채권을 사면서 시중에 그 대신 돈을 풀었죠. 이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 팔면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도요. 따라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도록 만들어가지고 미국 정부의 채권을 팔면서
시중에 있는 돈들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빚 얻어서 집 살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고금리 시대가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고, 자, 주식과 금리하고의 관계는 서로 반대 관계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에 들어와 있던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 금리를 보고 은행으로 이자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앞으로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지금 호황이고 환율이 그리 안 가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좀 이따가 자본 이탈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갖고 있던 돈을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의 가격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화하고 달러하고의 부분에서 봤을 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될 때 이 달러가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가 오히려 하락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다. 그러면서 너 맞는 게 뭐냐? 신문 보고 읽지 마라. 제가 신문 보고 읽으면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하지요. 자, 지금 한 언론은 1억 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게 화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나대출이라는 가명을 가진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인데 1억 7,57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열심히 벌면 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적금, 예금, 보험 다 해약해봤자 6,300만 원이라서 그래도 1억 이상의 빚이 남는 겁니다. 자, 악몽 같은 빚투성이 인생인데요. 아파트 때문에 그리 됐다는 겁니다. 오를 거란 기대하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수도권 아파트를 샀는데 어제 금리가 미국이 0.25 올라가면서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만 몇백만 원을 연간으로 봤을 때 더 내야 되는데 더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의 평균적인 한계 이 대출 가구에 대한 지금 가상의 인물로 나대출이라는 사람을 설정한 겁니다. 직업은 무직자거나 자영업자. 지금 한계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서 22.7%가 무직자, 자영업자가 18.2%, 합쳐서 41%쯤 되는 사람이 무직자거나 1인 자영업자입니다. 나이는 30대거나 60대 이상. 또 사는 곳은 수도권이고 아파트가 많습니다. 대출 형태는 주택담보대출이고 상환 방법은 비거치, 즉 5년 뒤부터 갚겠다, 이런 10년 뒤부터 갚겠다가 아니라 곧바로 갚아나가는 원리금 동시상환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20%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의 평균은 이 나대출 시 부채처럼 1억 7,570만 한개 가구의 평균 부채가, 금융자산은 나대출이 가진 것처럼 6,301만 원, 연평균 쓸 수 있는 소득은 4,680만 원,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5,272만 원. 자, 연평균 쓸 수 있는 소득이 4천만 원대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 원 되면 적자죠. 그래서 마이너스 가구라는 겁니다. 이게 전국에 181만 한개 가구의 평균치라는 겁니다. 181만 한개 대출 가구의 평균을 내면 딱 요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직격탄이라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40%가 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도 훨씬 많고 이런 사람은 마이너스 가구라는 겁니다. 자, 작년에 181만 가구인데 올해 4만 가구가 더 늘었습니다. 실제 한개 가구는 이런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대출을 많이 얻어가 실제로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대출액이 얼마나 딱 안 나오는 가구들이 있을 건데 그런 가구는 200만 가구가 훨씬 넘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계도 2016년 3월 말 통계이기 때문에
그간 1년쯤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가구들이 대부분이 하우스 푸어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집을 살려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얻어가 막 2억 3억씩 대출을 얻어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집을 사는데 들어간 은행빚 때문에 지금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가 빚을 감당해 가기는 거의 어려울 거다. 돈을 한 푼도 안 쓴다 하더라도요, 이 DSR이라고 분모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연관하고 그 다음에 분자를 원리금 상환액으로 해서 이게 100이 넘는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갚아야 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빚쟁이 인생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이 충격이 올 때마다 반응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데, 금리가 1% 오를 때 4만 가구 이상이 새로 한 개 가구에 이렇게 편입이 되고, 시장 금리가 3포인트 오르고 소득이 10% 감소하는 악조건을 대입하니까 한 개 가구가 33만 2천 명이나 이렇게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미 한 개 가구의 3분의 1은 대출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요, 가계빚 22조를 탕감하겠다. 대부업 이자를 20%로 내리겠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하겠다.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돈을 줘버리겠다는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모랄 해저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리하게 빚을 내어서 닦아 쓰고는 감당을 못하는 사람은 정부가 틀어줍니까? 아예 전 국민들한테 그냥 한 2, 3억씩 돈을 좀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대부업체 적용 최고 이자율은 27.9에서 20으로 단계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대부업체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시는 분이 어찌 2008년에 또 그 이전에 70억에 가까운 저축은행에 그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돈을 더 받아내려고 했는가? 그 부분 제가 따로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해수 힘든 채권은 정리한다. 아니, 본인이 과거에 자기가 있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네? 끝까지 채권을 해소하려고 그걸 대행해주는 이 업무를 아주 형식적인 거죠. 청와대 비서실장을 마치고 돌아간 뒤에도 남아있던 거 한 10억 원어치 처리를 해서 총 한 70억 정도를 했더만요. 그래서 203만 명한테 부채 탕감을 해주겠다. 그리고 서민 260만 명한테 부채 해결을 지원해주겠다. 이게 대책이 아니죠. 그냥 이분들은요, 파산을 하게끔 해서 파산 이후에 생활보호 대상자로서의 대책을 마련해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기준 없이 그때그때 재수 좋은 사람들만 탕감해준다면 전부 빚내서 소라도 잡아먹고 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빚탕감을 좋아하시는 분이 과거 변호사 사무실에는 본인이 있다가 청와대 들어가면서 본인하고 동업하던 사람한테, 파트너한테 넘겼다가 나중에 또 지분을 다시 돌아와서는 받고, 그 법인이 법무법인 부산입니까 뭡니까? 70억에 부산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무슨 카드회사들 채권을 또 넘겨받아갖고 있더라고요. 부산저축은행이. 그걸 갖다가 시효가 말로 되면 못 받으니까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맡았던 거로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면 이렇게 호하신데 과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오간 이 이야기가 오늘 좀 초점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한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필수적이고 전부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집중해야 되고요. 정치권의 이런 이 쇼, 한마디로 선심성 쇼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될 겁니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대선 시기에
금리를 올려서 공연히 찍히기보다 올리지 않기로 대선까지는 입장을 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분기에나 논의를 할 건데요. 지금 주택대출금리가 지금까지는 일부만 5% 되었는데 이제 전체가 5%대로 가는 것이 시간 문제다 라는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미국이 3%까지 올해 내년 올릴 것이다. 자, 올해 한 1.5까지 올리고 내년에 한 3번 올리고 하면 내후년 초쯤에는 3% 이상 올라갈 거다. 그러면 한국의 금리는 도대체 얼마가 될 거냐? 7%대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가 1% 오르면 이자 부담이 구조가 늘어나는데 과연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자, 미국이 어제 금리를 올렸습니다. 0.75에서 1, 한국의 1.25하고는 0.25 차입니다.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한계 대출 선상에 있는 200만 명이 터져버릴 것 같고, 자영업자 대출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동결하자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미국이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니 한국에서 돈을 빼서 자본이 급속하게 미국으로 이탈할 것 같고, 어제 어떤 분이 그랬더만요. 황장수 너 뭐 해석이 맞는 게 뭐 있냐, 아는 척 하지 마라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도 강의했고 또 이 재테크도 강의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좀 없어서 그렇죠. 경제학 책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한국의 환율이나 한국의 주식시장 시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을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자, 지금 비상신호가 울렸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올해 4번이 아니라 3번 올리고 가지고 일희일비할 거 없습니다. 어쨌거나 비상신호고 이제 미국의 이자가 3%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요. 이런 이자는 일상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 경제가 전부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대출 금리가 1344조 중에서 200만 가구 이상에게 당장 폭탄처럼 다가올 거다. 특히 이 200만 한 개 가구와 1인 자영업자 혼자서 은행에 대출 받아서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올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코스피가 미국에 이런 상황에도 올라가고 환율 변동도 크게 심하지 않고 있다. 환율이 오히려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환율이 상승을 좀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환율이 더 떨어지는 부분은 이상 신호다. 또 코스피가 하락인 부분은 금리 인상이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또 종이 조각을 찍어내서 돈으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스갯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제 이걸 지금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이 시중에 풀려있는 돈들이 또 사고를 치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에 반대가 되는 돈을 거두어 들이는 작업이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시작이 되었고 미국이 앞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들, 지난번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부가 채권을 사면서 시중에
그 대신 돈을 풀었죠. 이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 팔면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도요. 따라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도록 만들어가지고 미국 정부의 채권을 팔면서 시중에 있는 돈들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